꿈같은 영상을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나는 그날 처음 박소영 선생님을 만났다. 67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우아하고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여성이었다. 심리상담 전문가로 유명한 그녀를 찾아간 건 내 우울증 때문이었다. 22살, 대학교 3학년인 나는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조부모 손에 자랐는데 그분들마저 1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다. 그 후로 내 마음속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았다. 박 선생님은 따뜻한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가죽 소파에 앉아 그녀의 눈빛이 내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오늘부터 우리 함께 내 마음을 들여다볼 거라고 했다. 상담은 일주일에 2번. 처음엔 그저 전문가와 내담자의 관계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그녀의 지혜와 따뜻함,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특별한 시선에 끌렸다. 나이 차이는 45년. 말도 안 되는 감정이라고 스스로를 질책했지만 마음은 이미 그녀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상담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박 선생님이 의외의 제안을 했다. 그녀의 집에 남는 방이 있으니 하숙생으로 들어오면 어떻겠냐고. 환경을 바꾸는 것도 치유에 도움이 될 거라며. 그렇게 나는 박 선생님의 넓은 주택에 하숙생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나는 그녀의 3 딸들과 마주치게 되었다. 큰딸 지연은 41세의 산부인과 의사였고, 둘째 미래는 38세로 고등학교 교사, 막내 서연은 35세의 이혼 전문 변호사였다. 3 자매 모두 독립해 살고 있었지만 자주 어머니 집에 들르곤 했다. 첫날 저녁 식사 자리. 내 여성의 시선이 내게 쏠렸다. 특히 첫째 지연의 차가운 눈빛이 불편했다. 지연은 이렇게 젊은 남자를 집에 들이냐며 의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박 선생님은 담담하게 자신의 환자이자 하숙생일 뿐이라고 빈 방도 있는데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외면할 수 없었다고 대답했다. 그렇게 시작된 하숙 생활. 처음엔 어색했지만 박 선생님 덕분에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녀는 저녁마다 나와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그 시간이 나에겐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어느 날 밤 그녀가 내 손을 잡으며 내가 그녀에게 특별한 존재라고 말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의 관계는 상담자와 내담자를 넘어섰다. 그녀의 침실에서 나온 건 새벽 3시. 나이가 무색할 만큼 열정적이었던 그 밤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비밀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어느 날 지연이 우리를 목격했다. 그녀의 충격받은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지연은 어머니에게 이게 무슨 짓이냐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박 선생님은 놀랍도록 침착했다. 자신의 인생이니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지연이 날 찾아왔다. 지연은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느냐며 나는 그저 그녀의 마지막 장난감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언제나 남자들을 가지고 놀았다고 했다. 지연의 말은 날 혼란스럽게 했다. 그리고 그녀는 내게 위험한 제안을 했다. 어머니가 아닌 진짜 여자를 경험해보고 싶지 않냐고. 그것은 유혹이었다. 복수심에 가득 찬 유혹. 하지만 그날 밤 술에 취한 나는 그녀의 집에서 밤을 보내고 말았다. 지연은 놀라울 정도로 정열적이었고 나는 갈수록 이 상황에 빠져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 미래도 내게 접근했다. 어느 날 학교 앞에서 날 기다리고 있던 그녀는 자신의 아파트로 날 데려갔다. 항상 무시당했다는 미래의 눈에는 외로움이 가득했다. 어머니에게도 언니에게도 무시받았다며 내가 자신을 봐줄 거라 말했다. 나도 모르게 미래와도 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리고 막내 서연은 더 직접적이었다. 법률 상담을 해주겠다며 사무실로 부른 그녀는 문을 잠그고 나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내가 어머니와 2 언니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자신도 그 게임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다. 서연은 3 자매 중 가장 이성적이면서도 가장 위험해 보였다. 그녀의 차가운 계산적인 눈빛은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 있었다. 그렇게 나는 박 선생님과 그녀의 3 딸, 4 여성과 동시에 관계를 맺는 기이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집에서는 박 선생님과 사랑을 나누고 밖에서는 그녀의 딸들과 만남을 이어갔다. 이건 분명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이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
마치 중독된 것처럼. 몇 달이 흘렀다. 내 우울증은 사라졌지만 대신 끝없는 죄책감과 불안감이 나를 괴롭혔다. 내 여성 모두 나에게 집착하기 시작했고 특히 박 선생님은 나날이 더 열정적으로 변해갔다. 그녀의 나이를 고려하면 놀라운 일이었다. 어느 날 밤 박 선생님이 내게 충격적인 말을 했다. 그녀의 전 재산을 나에게 남기는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이혼한 남편에게서 받은 위자료와 수십 년간 일해 모은 돈, 그리고 이 커다란 집까지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될 것이라고 했다. 나는 당혹스러웠다. 그녀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믿고 싶었지만 내 머릿속에는 지연의 경고가 맴돌았다. 내가 그저 장난감일 뿐이라는. 더 혼란스러운 것은 나 자신의 감정이었다. 나는 내 여성 모두에게 진심으로 끌렸다. 박 선생님의 지혜와 경험, 지연의 차가운 열정, 미래의 순수한 애정, 서연의 지적인 매력. 그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나를 사로잡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선생님이 갑자기 쓰러졌다. 병원으로 급히 옮겨진 그녀는 심장 발작을 일으켰다고 했다. 나는 밤새 병실에서 그녀를 지켰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의사가 내게 말했다. 검사 결과 박 선생님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67세의 임신. 의학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의사들은 이 사실에 경악했고 곧 병원 전체에 소문이 퍼졌다. 산부인과 의사인 지연은 이 사실을 듣자마자 병원으로 달려왔다. 지연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병원 복도로 끌고 나가 격렬하게 몰아붙였다. 어머니를 임신시키다니 미쳤냐고. 그런데 그 순간 지연이 갑자기 표정을 바꾸더니 자신도 임신했다고 고백했다. 내 아이를 임신했다고. 나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았다.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을 임신시키다니. 게다가 모녀를. 이건 분명 악몽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악몽은 계속되었다. 그날 저녁 미래가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다. 소식을 들었냐면서. 그녀도 임신 테스트기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했다. 2달 전부터 생리가 없었는데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고. 나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졌다. 3명이라니. 3명의 여성을 동시에 임신시키다니. 게다가 모녀 관계인. 이건 분명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방은 서연에게서 왔다. 그녀는 메시지를 보냈다. 간단한 텍스트 메시지. 나도 임신했어요. 축하해요. 아빠가 될 준비는 되셨나요? 서연의 메시지를 본 순간 나는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우연이 어떻게 가능할까? 내 여성이 동시에 임신하다니? 나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숨을 쉬기가 힘들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어떻게 이런 일이? 옥상에서 바라본 도시의 야경은 아름다웠다. 하지만 내 인생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 22살의 내가 어떻게 4명의 아이를 책임질 수 있을까? 게다가 이 복잡한 가족 관계는? 내 고민은 끝없이 이어졌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병실로 돌아간 나는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병실에 들어서자 박 선생님의 침대 주변에 3 딸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 울고 있었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를 노려보며 격렬하게 다투고 있었다. 나를 보자 내 여성 모두 갑자기 침묵했다. 박 선생님이 침대에서 일어나 앉으며 내게 손짓했다. 그녀의 눈빛은 내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차가움이 있었다. 가까이 가자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뭐라고? 무슨 계획? 그 순간 지연이 나서서 모든 것을 설명했다. 그들은 처음부터 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공모했다는 것이다. 박 선생님은 젊은 남자들을 유혹해 그들의 인생을 망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딸들까지 그 게임에 동참한 것이었다. 내가 처음 상담실을 찾아갔을 때부터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다. 내 우울증, 외로움, 가족에 대한 갈망을 이용해 완벽한 함정을 만든 것이다. 그들의 목표는 내가 4명의 여성을 모두 임신시키고 그 책임을 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지연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다. 자신은 의사이기 때문에 임신 테스트기를 조작하는 것쯤은 쉽다고. 사실 그들 중 누구도 임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저 나를 완전히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연극이었다. 그럼 박 선생님의 심장 발작은?
그것도 연기였다. 그녀는 과거 연극을 전공했었고 심리상담사가 되기 전에는 배우로 활동했었다. 완벽한 연기였다. 나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아이들은 없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다행이었지만 이렇게 농락당했다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웠다. 서연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된다고. 그들은 내가 내 여성을 모두 임신시켰다는 소문을 퍼뜨릴 것이고 그 중에서도 67세 노인을 임신시켰다는 스캔들은 내 인생을 완전히 망칠 것이라고. 나는 분노에 차서 병실을 뛰쳐나왔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다리는 떨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왜 나를 이렇게까지? 집으로 돌아와 짐을 싸기 시작했다. 이곳을 당장 떠나야 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이전과 달리 진지했다. 서연은 나를 배신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사실 그녀는 어머니와 언니들의 계획에 반대했지만 가족의 압력을 이기지 못했다고 했다. 그리고 그녀는 내게 충격적인 진실을 말해주었다. 박 선생님은 과거에도 여러 번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한다. 젊은 남자들을 유혹해 그들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 그녀의 취미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번에는 정말로 임신했다는 것이다. 나는 서연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67세의 여성이 임신하다니, 그것도 그녀가 임신 테스트기를 조작했다고 방금 고백한 직후에. 서연은 자신의 가방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냈다. 그것은 분명 태아의 모습이었다. 그녀에 따르면 어머니는 수년 전 난자를 냉동 보관해 두었고 나의 정자를 몰래 채취해 시험관 아기 시술을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언니들도 모르게 세 딸의 난자도 함께 사용했다고 한다. 이건 공포영화보다 더 끔찍했다. 박 선생님은 자신과 자신의 딸들, 네 여성 모두가 같은 남자의 아이를 낳게 만들려는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그것도 아무런 동의 없이. 서연은 이 미친 계획에서 나와 함께 빠져나가고 싶다고 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관계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다. 다음 날 나는 서연과 함께 경찰서를 찾았다. 불법적인 시험관 아기 시술, 동의 없는 생식세포 채취, 심리적 학대 등의 혐의로 박 선생님을 고소했다. 경찰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서연이 가져온 증거들을 보고 수사를 시작했다. 병원에서는 박 선생님과 그녀의 두 딸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박 선생님은 정말로 임신 중이었다. 그것도 자연 임신이 아닌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한 임신이었다. 그리고 지연과 미래도 마찬가지였다. 서연만이 임신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머니의 계획을 알게 된 후 몰래 피임약을 복용해왔던 것이다. 이 사건은 곧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다. 유명 심리상담사의 충격적인 범죄, 67세 노인의 기이한 임신, 그리고 한 가족 내에서 세 모녀가 같은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전대미문의 스캔들. 나는 정신적 충격으로 한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모든 것이 악몽 같았다. 깨어나면 모든 게 사라질 것 같은. 하지만 현실은 더 잔인했다. 3개월 후 재판이 시작되었다. 박 선생님과 지연, 미래는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불법 시술, 성폭력, 심리적 학대 등의 혐의였다. 하지만 판사는 그들의 임신 상태를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나는 법적으로 그 세 아이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내 의사에 반한 정자 채취였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모로서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다행이었지만 그렇다고 마음이 편해지지는 않았다. 서연만이 내 곁에 남았다. 그녀는 어머니와 언니들의 범죄를 폭로한 것에 대해 끝없는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그것이 옳은 일이었다고 믿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이 끔찍한 시간을 견뎌냈다. 1년 후 박 선생님은 출산 중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아이는 살아남았고 국가의 보호 아래 입양 절차가 진행되었다. 지연과 미래도 각각 출산했지만 그들은 아이들을 양육할 자격을 박탈당했다. 세 아이 모두 다른 가정에 입양되었다. 나와 서연은 해외로 떠났다. 너무 많은 상처와 기억이 남아있는 이 나라를 떠나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했다. 미국의 작은 도시에서 우리는 조용히 새 삶을 시작했다. 때때로 나는 그 세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들은 내 피와 살을 나눈 존재들이지만 동시에 내 인생 최악의 악몽의 산물이기도 하다.
언젠가 그들이 자신의 출생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될까? 그리고 나를 찾아올까? 서연은 내게 말한다. 과거는 잊고 새 삶에 집중하라고. 하지만 그건 쉬운 일이 아니다. 일주일에 2번 심리상담사를 찾아가던 그때로 돌아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 오늘도 나는 악몽에서 깨어난다. 내 여성의 얼굴이 나를 괴롭히는 꿈. 그들의 웃음소리, 속삭임, 그리고 배신. 서연이 내 옆에서 잠들어 있다. 그녀는 내 유일한 위안이다. 그녀만이 진실을 말해주었고 나를 구해주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있다. 서연도 그들의 계획에 처음부터 가담했던 것은 아닐까? 그녀의 배신과 고백도 더 큰 계획의 일부였던 것은 아닐까? 나는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려 노력한다. 불신은 나를 파괴할 뿐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새로운 도시의 아침. 오늘도 나는 살아가야 한다. 그 끔찍했던 경험을 뒤로하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22살에 겪어야 했던 악몽 같은 일들. 하지만 이제 나는 25살이다. 여전히 젊고 아직 많은 가능성이 남아있다. 서연이 깨어나 미소 짓는다. 내 손을 잡고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낼지 이야기한다. 그녀의 눈빛에서 더 이상 계산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사랑과 후회 그리고 희망만이 있다. 나는 그녀를 믿기로 했다. 그것이 옳은 선택인지는 모르지만 지금의 나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선택이다. 그리고 언젠가 이 모든 악몽이 정말 끝났다고 확신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 오늘도 꿈같은 인생 사연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